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 아침 출근길은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치권에도 이번 주 내내 찬바람이 몰아칠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장벽을 쳤고요. 정부 여당은 이른바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달이 무척 어지럽습니다. 자, 12월 2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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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과일 새 이름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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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먹어요 맛있는 과일 고를 땐 우리 과일을 부르는 새로운 이름, 경상북도 과수통합 브랜드 데일리를 확인하세요. 데일리.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보험료 너무해. 저 여기서 내려요. 네? 저기 보험 클리닉에서 내려요. 어쩌다 마주친 보험 클리닉? 보험 클리닉. 불필요한 보험료 내려주는 보험 클리닉.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보험 클리닉 가자. 기분 좋은 연말, 따뜻한 연말, 실속 있는 연말.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기본, ETF, TDF, 부동산 펀드 등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까지. 미래세대우, 개인연금, IRP. 1588-5577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우리은행 개인형 IRP로 직진하세요. 절세 혜택은 기본. 나에게 딱 맞는 상품 자동운용으로 최적의 수익률을 관리하니까. 개인형 IRP, 우리은행에서 출발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와 영업점에 문의하세요. 남다른 안목을 가진 당신에게 캐딜락이 연말을 맞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국 시승 이벤트 그랜드 피날레 윗 캐딜락.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캐딜락 전시장 방문 및 시승 고객께 매일 선착순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 확인 혹은 가까운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캐딜락. 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다시 10층으로 올랐습니다. 1층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더 안락하죠? 오는 시간은 조금 더 걸렸는데 확실히 안락하고 좀 그렇죠. 따뜻하네요. 네. 1층보다는 따뜻합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와 민식이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주말 사이에. 네네. 지난 금요일에 정기국회 첫날이었잖아요. 근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상정된 198개의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목적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인 선거법과 공수처법 이 처리를 막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러면 이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모든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서 그러게 199개. 네. 그러니까 190 원래는 8개였습니다. 다시 그래요?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예. 네. 그러니까 여당과 또 일부 야당은 어차피 가봤자 필리버스터 하는 얘기만 하루 종일 들을 거 아니에요. 본회의 여는 순간에 그렇게 되죠. 그렇죠. 끝날 예. 때까지. 그래서 무더기로 불참을 선언을 했고요. 네. 결국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스쿨존에서 희생된 우리 김민식 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나왔던 이른바 민식이법도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또 통과가 되지 못했고요. 네.
법사위도 겨우 통과한 이 법이 음. 본회의까지 무산되니까 국회에 와 있던 우리 부모들은 정말 눈물바다를 이뤘었죠. 아무튼 뭐 여야 설전이 살벌하던데요. 네. 어느 정당 말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한국당에서는 우리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안 했다. 민주당 때문에 본회의가 안 열린 거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민식이법에 필리버스터 신청 안 했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식이법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벼락치기로 법사위를 통과를 했어요. 그렇죠. 본회의 시작 직전에. 맞아요. 예. 근데 그 한국당이 모든 법안 상정된 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신청한 건 그 전이었습니다. 음흠.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민식이법이 포함이 안 됐다는 말이 맞긴 맞는데 네. 근데 애초에 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하지 않고 쟁점 법안 몇 개에만 신청했다면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고 또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이미 여야 합의가 다 이루어진 중요 민생 법안들 76건은 무리 없이 먼저 통과가 될 수 있었겠죠. 예. 한국당이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선거법 등 5개 쟁점 법안 이것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 음흠. 민식이법 등 다른 민생 법안은 처리하겠다. 네. 근데 이 말이 오히려 아이들 목숨이 뭐 흥정거리냐, 협상 카드냐 이런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198개다. 네. 199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군요.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일단 그 상관없는 건 좀 처리하자 이런 네. 제안을 한 바가 있잖아요. 네. 이 제안에 대해서 뭐 한국당과 민주당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어제.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느냐? 답을 하자면 사실 아직까지도 안갯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포인트 국회를 하려면 서로 어떤 뭐 한 발자국씩 양보하는 게 필요할 텐데 양쪽의 뭐 내건 조건에 대해서 한 발자국도 좀 팽팽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먼저 처리해라. 한국당은 그러면 선거법이 상정될지도 모르는데 절대 불가하다. 결국 오늘 본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새해 예산은 처리 시한이 오늘까지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여야 원내 대변인 차례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네, 하명 수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던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뭐 시선 집중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사실 이 사건이 뭐냐면 지난해 봄에 이루어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 측근의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 그렇죠. 근데 이게 청와대 하명에 의한 표적 수사였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첩보 활동과 수집 활동 그 절차에 의한 수사였느냐. 네네. 근데 그걸 검찰이 갑자기 이 시점에 수사에 들어간 사건이죠.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던 전 청와대 특감 반원, 현직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게요. 현장에서 자필 메모가 발견됐어요.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눈길을 끄는 거 윤석열 총장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그 메모를 남겼다라는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보도도 있지만 아직 확인은 네.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뭐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 그 수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긴 했는데요. 그래도 청와대에서 검찰에서 백 씨를 이전에 한번 수사를 받았었고요, 이미. 토요일에 추가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응하지 않았었고 네. 어제 다시 출석한 예정이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 이 숨진 검찰 수사관은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청와대에 파견돼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아래 특감반을 했었어요. 네. 사실 민정비서관실의 역할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의 특수관계인들을 좀 관리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부패 비서관실 밑에만 있는 특감반을 백원우 비서관이 자기 아래에도 2명을 둔 게 있어서 약간 논란이 된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검찰은 그러니까 이 숨진 검찰 수사관을 통해서 경찰에 넘겨진 첩보 문건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누가 작성됐는지, 누가 시켰는지 이런 걸 조사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 어제 이렇게 숨지고 나니 이번 수사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혹은
이 숨진 검찰 수사관의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또 별건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추측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짐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근데 어제 검찰이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을 팔겠다, 차액은 기부하겠다 밝혔어요. 네.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를 했었죠. 그랬죠. 근데 사퇴한 지 지금 8개월 됐는데 논란이 됐던 서울 흑석동의 재개발 예정 지역의 건물을 팔고 차액은 전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결정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야당과 보수 언론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자신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 정부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난 얼마 전에요. 한 그 보수 언론에서 11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가 있었잖아요. 여기 동작구가 빠졌거든요. 네. 이거 김의겸의 흑석동이라 일부러 빼준 거 아니냐라는 걸 제목으로 달아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하지만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공격을 또 하잖아요. 내년 총선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군산 출마설이 계속 나왔었죠. 네, 그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팔고 이제 차액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여론 반응이 어떨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뉴스 3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MBC 이지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놓치면 안 될 오늘의 이슈.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가수 구하라 씨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그 안타까움이 이제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재판 받고 있었었는데 1심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법원이 너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법조인을 상대로 성인지 감수성 강의를 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네. 보도 내용을 기초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그 남자친구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불법 촬영 혐의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무죄 판단을 내렸고 무죄 판단을 내렸던 근거가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촬영 소리가 났는데도 구 씨가 제지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불법 촬영으로 보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일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무죄 촬영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촬영 당시에 구하라 씨가 제지하거나 반대 의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텐데 네. 이게 저희가 법원에서 성폭법상의 불법 촬영죄 성립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의사에 반해서라는 구성 요건 판단할 때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라고 하면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제지가 없었으니까 암묵적 동의 아니냐 이런 논리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동의가 있어야만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좋은데 이제 제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스민 예스라고 보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판부 이런 판단을? 변호사님? 여보세요? 예. 지금 연결이 좀 좋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보다 이제 판결문에서 이제 무죄를 추단하는 근거로 재판부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관계 횟수 등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동거나 성관계를 하던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을 이제 무죄와 관련 있는 사정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일정 수준의 어떤 신체적
접촉을 용인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네. 뭐 촬영도 동의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요? 조금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아니 있겠습니다.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부부 관계에서는 뭐 그 촬영에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우리 대법원이 올해 초에 7월쯤에 한 선고한 판결에서 네. 이제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동의는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예상한 동의를 벗어나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혹은 행위에 대해서는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고요. 네. 또 말씀해 주신 바처럼 부부 강간도 이미 성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에서 1심 판결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연결되기는 고려하기는 부적절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 부장 판사가 동영상 그 문제의 동영상을 물론 비공개라고 하지만 그 확인을 했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판결문에 성관계 장소와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선 동영상을 재판부가 확인한 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자세한 거는 해당 동영상이 단순히 양형 자료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기소된 어떤 특정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그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내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던 상황이라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상 그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은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제 피해자 구하라 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2차 피해로 느낄 수 있고요. 검찰도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기소할 당시에는 해당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판결문에서 너무 자세히 기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성폭법이나 아니면 성범죄 사건 재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네. 사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성, 인권을 배려해야 되고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재판부가 선고할 때 사실 주문이나 이유 요지 정도만 언급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제 구체적인 사적인 사실관계까지 낭독을 일반인이 공개된 상태에서 한 것은 굉장히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네. 이제 언론이 이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알려지면 충분히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라는 단체가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문제의 어떤 그 재판부 오모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이번 구하라 씨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건들에서도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판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고 장재한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생일 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뭐 생일 파티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소속사 대표가 문제 제기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당시 술자리가 소속사 대표의 생일 잔치였고 또 참석한 사람들의 어떤 성별, 권력적 위계 관계를 보면 특히 이 피해 여성로서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심리를 한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뭐 결혼식장에서 몰래 카메라를 3년 동안 뭐 40회 이상 설치해서 촬영한 사진 기자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 뭐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하면서 사실 기소된 범죄 혐의만 봐도 사실 3년 동안 40회 이상의 촬영을 한 거라면 사실 발각된 게 한 번이라서 그렇지 사실 이분한테는 이미 상습성이나 아니면 재범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기계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한 것은 조금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 상대로 성인지 감수성 강의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네. 근데 뭐 어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몇몇 사건에 대한 판결을 넘어서
네. 특히 어떤 그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실제로 이제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느끼십니까? 많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뭐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강의만 해가지고 잘 모르 그걸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교육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효성에 있어서는 사실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네, 오랜 네. 기간 형성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예. 사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성범죄 심리에 있어서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하급심에서는 아직 일관되게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조금 뭐 교육이나 평가 제도를 통해서 뭐 유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이력이나 아니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이제 수집하거나 신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어하는 법적 규제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를 조금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무리 법률적 조항을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케이스에 맞는 법률 조항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판사의 어떤 그 재량껏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결국은 여기 이걸 관통하는 게 성인지 감수성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MBC 라디오 세계 100대 골프장 라운딩, 화산 트레킹 투어, 열대림 속에서의 온천욕. 이런 걸 어디서 하냐고요? 필리핀 클락이죠. 오전 출발로 더 여유롭게 누리세요. 대한항공 필리핀 클락 내일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서해선, 신안산선, 월판선 추진으로 떠오른 쉬운 장현. 12월 역, 숲, 학교, 생활까지 다 가진 쉬운 장현 유승 안내들 퍼스트파크가 옵니다. 단지 내 상업시설, 북유럽 감성 스트리트몰, 유승 유로웨이도 기대하세요. 문의 1811-0511 유승종합건설. 현대자동차 고객에게 드리는 속보입니다. 운전자 김모 씨가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를 쭉 사용하다 그만 보험료도 쭉 할인받았습니다. 안전운전만 했을 뿐인데 보험료 할인까지 받았어요. 운전 습관을 분석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현대자동차 안전운전 습관 가이드. 제휴보험사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세계 건설과 이탈리아 대표 디자이너 파비오 노벤브레의 첫 만남. 강남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밀라네제 패셔너블 하우스 빌레이브 파비오 더 까사. 듀플렉스 공간 설계와 밀라노 감성을 담은 라운지까지 삶이 예술이 되다. 12월 오픈 예정. 문의 1833-6566 시공 신세계건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95.9 MBC 라디오. 행복 가득한 미래 나와 우리 위해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 모두 준비해요.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봐요. 만들어가요 행복 노후. 국가가 책임져요. 국민이 주인이죠. 희망찬 밝은 미래 백세 시대 든든한 동반자 투명해요. 나와 우리를 위해 준비해요. 다 같이 함께하는 국민연금. 네, 지금부터는 국회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본회의가 멈춰서 버렸는데요. 참 숱한 논란이 여기서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야 원내 대변인 차례로 연결을 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춘숙입니다. 네네. 일단 좀 짧게 사실관계 좀 몇 가지 좀 먼저 확인을 할게요, 의원님. 네, 네.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그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그때 합의가 됐었습니까? 제가 많은 경우에 월요일 날 이제 원내대표 간 회의에 배석을 하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뭐 비쟁점 법안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한 거는 그 여야 합의를 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식이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 민주당이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관계가 틀린 겁니다. 일단 금요일 날 2시 5분 전에 예. 그러니까 본회의가 2시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2시 5분 전에 이 199개의 안건에 일괄 전부 다 이 필리버스터를 요청을 한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여론이 막 들끓었죠. 네.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원내대표가 오셔서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모든 법안은 다 필리버스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 안건을 정하지 않고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1번부터 필리버스터, 1번은 못하지만 민사안건이니까 두 번째 안건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 안건들을 필리버스터가 처리되지 않고서는 민식이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게 민식이법은 이제 법사위에서 뒤늦게 처리해서 맞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예, 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민식이법이 뭐 2번이었으면 그것만 빼고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네. 이미 모든 법안이 그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두 번째 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필리버스터가 쫙 걸리기 시작을 하면 네. 그게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그래. 때문에 그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거죠. 그래요.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안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시당초 모든 거를 이거는 막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죠. 법안 일단, 자체가. 알겠습니다. 일단 책임 공방 이전에 지금 민생 법안을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는데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네네.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네네. 그럼 먼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일단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이 원포인트 그래서 필리버스터 완전히 전제되지 않는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그러면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치도 다 신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이번에 올라온 이 법안들도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청년기본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본법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저 뒤에 인터뷰 하시겠죠. 이만희 의원이 내신 법도 있고요. 네. 이런 모든 법에 대해서 다 필리버스터를 걸었기 때문에 예. 그 외에 민생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 이런 사실 일단 믿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럼 민주당이 걱정하는 건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러면 믿고 그러니까 이건 우선 처리하기로 해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었는데 네네.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어기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그럼요. 어그러진다. 이걸 걱정하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 반대 의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굉장한 그런 아픔 속에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민생법이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필리버스터 걸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사실은 정치라는 것도 다 신의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는 199개 안건 그 안에 있는 법안 180개는 대부분이 다 민생법이에요. 다 네. 합의한 거고요. 상임위에서 합의했고 국회 법사위 다 넘어왔고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 하면 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를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회를 다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걱정이 되신다면 합의문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합의문 읽고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이건 뭐 뒤집기는 어려울 거 아닐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 벌써 한 9월쯤, 그러니까 한 7, 8월 그때쯤이죠. 합의문을 3당 원내대표간에 다 작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TV에 와서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유한국당 의총 가서 다 2시간 만에 다 엎어가지고 다 0이 됐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 민생이라는 걸 돌아보지 않는 태도 그리고 정치적 신의를 전혀 지킬 생각이 없는 것
이런 거 아니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굉장히 정말 그때도 황당했죠. 그래서 임시국회를 열고 뭐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는 그럼 일단 필리버스터 신청한 거가 철회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정리라면? 네. 필리버스터를 다 철회하고 하지 않겠다고 해야죠. 그래요. 이제 그게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선결 요건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의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죠. 사실은 이렇게 막무가내 정말 이 막무가내로 정말 무자비하게 온 법을 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국회를 완전히 멈춰 세울 거라고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의원님 이건 오늘이 그 새 예산은 처리 시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제가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예산안도 아직 좀 다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네. 국회가 굉장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인데 뭐 워낙에 가단적인 상황들이니까 네. 예, 딱 제가 잘라서 얘기하기 좀 어렵고요. 그 거꾸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선거법 등등 5개 법안에 대해서 표결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약속만 해준다면 네. 필리버스터를 그러니까 제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거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겁니까? 이것도 그날이 이제 지난 금요일입니다. 갑자기 오셔서 뭐 5개 법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5개 법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5개 법안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는 아시겠지만 1개 법안을 필리버스터를 하든 5개를 하든 그 결과는 같은 겁니다. 그거를 만약 끝까지 계속 이어나간다면 예. 사실은 20대 정기국회는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되면 저희가 여러 차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원내대표께서 미국을 같이 가시고 이런 건 방위 분담 문제도 있지만 국내 상황이 좀 떨어져서 좀 그런 입장에서 좀 이 문제들을 좀 협상을 하시려고 하신 부분도 있으셨거든요. 오가면서 오가면서 예. 그리고 좀 상황을 좀 떨어져서 보면 좀 상당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장면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예. 그랬는데 이제 송 대표께서 단식을 하는 밤에 그냥 급거 이제 나 대표께서 이제 뭐 귀국하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뭐 잘 안 됐지만 저희가 늘 주장하는 건 협상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270개 이 지역구라고 하는 그 얘기에서 한 발짝도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치 협상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225대 75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변화가 있어야지 협상을 하죠. 굉장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오가면서는 그러니까 그 가는 거는 그래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때 좀 이인영 네. 원내대표고 나경원 원내대표 좀 그 이야기 좀 깊숙하게 안 나눴다고 하던가요? 뭐 얘기를 많이 이제 시도를 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뭐 그렇게 급하게 이제 돌아가실 걸 몰라서 얘기는 조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좀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뭐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특별히 이야기하거나 약속했던 바는 없다고 합니까? 네, 뭐 그러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도를 통한 그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그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합의해서 그 처리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처리를 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야 되고 본회의가 열리면 네. 필리버스터가 발동이 되고 그럼 어차피 처리 네. 못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어저께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4+1이 이제 다른 야당하고 공조를 기본으로 하고요. 네. 그렇지만은 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한 걸 보면 정말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무자비해서 얘기하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좀 더 본회의는 뭐 예산 처리 때문에 열리기는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열릴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아니 내지 계획을 하십니까? 뭐 아직 계획이 뚜렷이 있지는 않고 어쨌거나 12월 10일 전에는 열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네. 이제 의장께서는 원래 처리할 날짜가 오늘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 날짜를 정한 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제가 지금 날짜를 딱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그 사실관계라 새해 예산안은 필리버스터 이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그 새해 네, 예산안은 예산안과 그냥 부수법안, 본회의 열어서 네. 바로 저기 처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예산안 이제 마지막 조정도 좀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네, 그게 네, 정리가 안 시트 작업, 됐다는 보도는 접했습니다. 예. 예, 정리를 해서 시트 작업을 하는 데만 8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시한 전에 끝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끝냈어야 되는데 이제 소위 소소위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정리를 네, 네. 못하고 이런 점이 있었던 거죠. 또 김재원 위원장께서 또 이 관례도 없고 전혀 그 얼토당토하는 또 소소위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기된 거죠. 제대로 알겠습니다. 처리하기가. 마지막으로 이걸 좀 질문 드릴게요. 혹시 물밑에서 좀 만나고 있습니까? 한국당?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늘 현재까지는 뭐 만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을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하시겠죠. 사실은 저희가 여당으로서 네. 국회를 좀 제대로 운영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끝까지 협상의 어떤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런 게 또 저희 책임인 건 알고 있고요. 하지만은 너무나 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냉각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만희 의원입니다.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정춘숙 의원은 예. 금요일에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은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한국당이 합의를 깬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 진짜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그날 국회 본회의는 당연히 열려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국회법도 무시하고 오히려 민생 법안과 국민을 볼모로 잡아서 본회의를 원천 봉쇄한 것은 바로 국회의장과 민주당입니다.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로 네.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날 본회의를 앞둔 과정에서도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생 법안에 대한 문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네. 바른미래당도 이거 맞다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바로잡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하는 민식이법. 예. 애초부터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199개를 신청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개최 전에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여당이라든지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법안에 대해서 신청을 한 걸로 이렇게 이상을 하시고요. 저희 당은 오늘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민식이법 같은 민생 법안들은 원포인트로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 여당에서 국회법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저희들 위법적인 사항을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99개 예.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한 건 예. 의안 처리 순서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걸었던 거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생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그렇죠. 안에 따라서 예. 민생 법안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한 소수 야당에게 부여된 절실적인 권한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러이러한 법안들은 우리가 필리버스터 발동을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그걸 그러니까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열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얼마든지 본회의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요일 날 저희들 저녁 늦게까지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라도 원래 본회의 개의는 제적 의원의 5분의 1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의안 상정도 가능하고요. 네네. 다만 의결할 때 그 순간에 제적 과반수, 지금은 148명이죠. 148명의 의원들이 제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춘숙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뭐 여야 합의를 깼다. 아니면은 뭐 지금 민생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네. 국민의 그 판단을 호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상호 불신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조금 전에 정춘숙 의원도 신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발동을 하지 않고 처리해 주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그 입장을 믿지를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불신을 하시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까 신뢰의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간의 골이 상당히 깊은 건 사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네.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바라보는 야당이 어떤 협치의 대상이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야당을 반드시 괴멸시켜야 될 대상 그런 것으로 저희들 봐왔는 겁니다. 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어도 선거법,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반드시 정당 간에 합의 처리돼야 된다. 이건 협의가 아니라 합의 처리돼야 된다고 야당 시절에 그토록 강조해 오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어떻게 보면 좌파 정당들이 절대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선거법을 제1야당 한국당의 어떤 합의 없이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상과는 무관하게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포함해서 199개 모든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건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여론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의원님? 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민식이법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정춘숙 의원은 포함이 된다고 또 주장을 아닙니다. 아닙니까? 전혀 199개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국민들한테 선동하는 겁니다. 어린이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네. 왜 우리가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에 포함을 시켰겠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데 만약에 의안 처리 순서가 만약에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밀리면 첫 번째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발동이 되는 순간에 어차피 처리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여야 간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의 원포인트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불법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소수 맞습니다. 야당의 의사를 개진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단이에요. 네네네. 그 조금 전에 바로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러면 민생 법안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그 정춘숙 의원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 여름 때의 임시국회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그때도 합의문까지 써서 TV 앞에서 공개까지 했는데도 약속을 자유한국당이 안 지켰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 또한 정춘숙 의원께서 그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야 간에 합의한 것 임시회 때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의 추인을 전제로 한 겁니다. 한국당의 우리 같은 경우에 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그 합의 안에 모든 의원들의 추인 동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합의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을 받지 못했죠. 그러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그런 사실을 마치 우리 한국당이 합의해놓고도 그냥 일방적으로 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199개 법안 가운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법안을 뽑아가지고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는 무조건 처리하겠다고 먼저 그러니까 그 선제적으로 대국민 약속을 하면 민주당도 따라서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199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걸려있는 필리버스터 안건 대상에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민생 법안 반드시 우리가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러고 난 다음에 국회법이 보장한 필리버스터 반드시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자, 그 5개 법안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지금 정춘숙 의원은 5개 법안이 뭔지조차 공개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떤 겁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전략상의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유치원 3법 얘기를 하시는데 유치원 3법이 여야 간의 합의 대상으로 올라온 법안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또 다른 패스트 트랙에서 올라온 법안 본회의까지 부의가 되고 상정 직전에 있었던 사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민생법원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지금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그 선거법 개정안하고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3법 이 5개 법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예.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은 아직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아직 부의 자체도 안 됐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부의 날짜로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경우를 빼고 5개 법안이다. 선거법, 공수처법을 제외한 사항이겠죠. 예, 그걸 빼고 5개 법안. 자,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그게 5개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이 나왔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모든 신청 안건들에 대한 철회를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자기들은 19대 때 9일간에 걸쳐서 필리버스터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같은 사항을 우리 한국당에서 주장하면 왜 우리 당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의장님에게도 너무나 유감스러운 것이 의장님은 국회 법에 따른 국회 전체 의사 일정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금요일 날 본회의 여셔야 됐어요. 재적 의원 5분의 1의 의원이 재석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국회 본회의는 개의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그러니까 그 2016년 같은 경우는 테러 방지법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199개를 다 걸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반박을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네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의 이 선거법과 공수법을 저지하기 위한 이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은 포함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안건 자체에 대한 조정을 마음대로 의장과 여당에서 할 수 있다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새해 예산은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안이나 이제 그 부수 법안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는 필리버스터 대상 안건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이 법정 시한이긴 하지만 또 여야 간에 또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여당이 제 정당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기회를 모아서 예산안 처리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지금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냐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에 예산안과 함께 전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거법 같은 경우를 올려서 바로 처리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거야말로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가 있다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정말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의장의 직권 상정은요. 의장의 직권 상정은 천재지변 아니면 전시라든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서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을 그렇게 올려야 될 대상도 아닐 뿐더러 이 국회 자체가 지금 천재지변이나 과연 거의 국가 비상사태에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이었습니다. 현대해상 안전 DJ 태연입니다. 5656님의 사연인데요. 어제 늦게까지 술 마셔서 지금 운전 안 하고 지하철로 출근 중. 아주 칭찬해요. 술이 덜 깬 숙취운전도 음주운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하지 마세요. 현대해상 하이카 포드 익스플로러. 일상과 모험, 남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뉴 익스플로러와 함께 더 높은 세상 위에 서다. I'm Explorer. 포드 익스플로러 뉴 제너레이션. 지금 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Ford. 특종입니다. 동탄 호수공원 메인 상업시설 라크몽이 드디어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스커버리 인도어 파크와 만납니다. 새로운 체험형 콘텐츠와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몰의 가치까지. 동탄 호수공원 라크몽 모델하우스 성황리 개관 중. 1599-9969. 제일건설 사용건설 플러스. 당신의 생활 공간에 맞춰주는 LG 베스트샵 생활 맞춤 컨설팅. 거실에 건조대를 놓는 대신 이 건조기를 사용하시면 거실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생활 공간에 딱 맞는 전자제품. LG 베스트샵. 가전은 역시 LG. 가족의 크기가 커진 만큼 삶의 크기가 커진 만큼 슈퍼 SUV 트래버스와 함께하세요. 5.2m 전장의 압도적 실내 공간과 여유로운 3열 공간. 시작하세요. 저 정우성과 함께 립 슈퍼.
슈퍼 SUV 트레버스.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이 잠들 때 온수는 깨어납니다. 순환하는 온수의 힘으로 따뜻하게. 온수의 힘을 믿으세요.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잘 자도 피곤하고 잘 쉬어도 피곤하시다고요? 세라젬 해보세요. 목, 등, 허리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집중 관리해 주니까 이젠 의료 가전으로 집에서 누워서 매일 체험해 보세요. 세라젬.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정우성입니다. 휴테크 안마의자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고 싶다면 다른 안마의자도 한번 앉아보고 오세요. 앉으면 앉을수록 휴테크만 보이니까. 안마의자 앉아볼수록 휴테크다. 휴테크.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작년 보행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0%로 OECD 국가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어린이와 고령자로 판단력과 걸음이 느린 교통약자를 위해 배려 운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운전 중 마주치는 보행자는 소중한 내 가족, 누군가의 부모와 자녀이기도 합니다.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온 리포터. 네, 갈수록 겨울 느낌이 물씬 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낮아 서울이 현재 영하 0.6도고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4.3도고요. 충남과 전북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8cm가량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요. 8시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김종배 시선 집중. 네, 사건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도작가의 사건 수첩 시간인데요. 주중에는 변호사로, 주말에는 소설을 쓰는 작가로 살고 계신 분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이자 추리 소설가인 도진기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진기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지난주에요. 제주지검이 그 과실치사 혐의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았던 관광객에 대해서 네.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사건이 있었어요. 오호. 그 사람이 죽었는데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과실치사라고 하면 이제 실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가 과실치사잖아요. 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고요?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요. 예. 오, 이거 어떤 사건인데요? 이게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거였습니다. 네. 그 제주시 서귀포 네. 한 제과점에서 할머니가 그 출입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좀 힘들게 계셨던 거예요. 아, 출입문 열기가 좀 힘들어서 예, 지팡이를 짚고 예. 그래서 그 관광객이 지나가다가 할머니 문을 열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예.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어딘가에 잠깐 이렇게 좀 밀렸던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넘어지면서 다치셨는데 아하, 아이고. 사망하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관광객이 예. 그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네. 최종적으로 경찰에서 검찰에는 과실치사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그 수사를 해서 이제 검찰에 그러니까 넘길 때는 이게 과실치사니까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붙였는데 예. 검찰에 가서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예. 오, 그런 거고요. 예. 예. 우선 이 관광객이 네. 일부러 할머니를 밀쳤으면 당연히 기소겠죠. 그건 그렇죠, 당연히. 예.
두 번째로 그냥 지나가다가 실수로 할머니를 부딪혀서 쓰러뜨려서 사망했다면 그것도 명백히 과실치사고 기소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시민들이 조금 뭔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이 그래도 할머니를 뭐 조금은 뭐 약한 그거지만 네. 도와주려다가 네. 할머니가 넘어지쳐가지고 사망했는데 네. 이것도 범죄냐라는 거죠. 잠깐만 시민들이 나섰다고요? 왜냐하면 예. 검찰에서 이거를 좀 판단하기가 애매했던가 봐요.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말하자면 유죄로 할까 말까부터가 좀 애매했던가 봐요. 그래서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법원에서의 배심 재판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소할지 말지를 그러면 시민위원회에 넘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미국 법상의 그랜드 주얼이라고 예. 미국에서도 대배심이라고 해서 있죠. 예. 이 시민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도입된 건데요. 예. 여기서 시민들이 상식에 판단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법적 처분을 결정을 하면 검찰이 웬만하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뭐 권고적 효력이지만 대부분은 따라요. 검찰이. 그럼 이거는 이제 검찰이 그 모든 사건을 다 넘기지는 않을 거고. 예.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에만 검찰 시민위원회도 넘기는 겁니까? 그렇죠. 법적인 결론이 딱 보이는 경우에는 하질 않고요. 예. 뭔가 어떤 시민들의 법적 뭐 상식이라든지 법 감정에 좀 의지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건을 이렇게 넘기는데 이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했는데 예.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뭐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도와주려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뭐 다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예. 지나가다 툭 쳐가지고 쓰러지신 게 아니었고 예. 할머니를 이렇게 문을 여는 걸 도와드리려다가 예. 이렇게 됐다라는 건 밝혀졌어요. 예. 근데 결과가 너무나 안 좋았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쓰러지고 나서 뭐 이제 그 구급차 부르고 뭐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돕고 이랬던 건가요? 예, 구급차가 오는 동안에도 할머니 옆에서 지키면서 아. 용태를 보고 이런 것들이 다 CCTV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는 거네요. 이제 도우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할머니의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는데 시민위원회는 결국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다. 네. 하지만 기소해서 정식으로 또 재판을 받게 하는 것도 과하다라고 예. 해서 예. 유죄이긴 하지만 기소를 유예하는 그 기소 유예를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좀 이따 한번 좀 그러면 더 면밀하게 짚어보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뭐 다른 또 처분이 붙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로 그냥 이 최종적으로 이 형사 처분은 종결됐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이거 유죄인 거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은 또 그 할머니 유족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아 자발적으로? 유족과 협의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는 된 거죠. 네. 그렇게 됐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법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선의였다고는 해도 결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주의했어라고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네.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잠시 뒤로 미뤘던 걸 좀 궁금한 걸 여쭤봤는데 과실이라고 하는 거에는 예. 자 그럼 과실에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이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그러니까 그 상황 그러니까 죽일 생각이 없다. 했는데도 그런데 과실에서 툭 친 것도 과실이고 지나가다가 근데 도우려고 했던 것도 과실인데 그럼 과실에도 등급이 있는 거냐? 동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얘기가? 과실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실은 하나인데 다만 여기에서 네. 그 과실에 이르게 된 행위의 동기를 따져서 동기. 예, 그래서 처분을 많이 경감해 준 거죠. 예. 그러니까 유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다만, 예. 그러니까 과실에도 결국은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실의 또 이 정도가 또 달라진다, 판단이 달라진다, 평가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혹시 그렇죠.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이게 그 사실 이번 사건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좀 극과 극으로 갈렸던 것 같아요. 댓글들을 보면 예. 이게 뭐 그래도 책임져야지라는 어떤 시각이 있고 예. 그런 반면에 이런 식이라면 사람을 도우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게 그 우리 법이라면 이제 돕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시선도 또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비슷한 중국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네. 이 중국 사회를 한번 크게 흔들었던 흥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몇 년 전 사건인데요. 예. 이게 할머니가 역시 그 어떤 등장 인물이었는데 네. 버스 정류장에서 인파에 밀려서 할머니가 막 이렇게 넘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발피려고 하던 차에 이때 그 일용직 노동자인 펑위란 사람이 유일하게 할머니를
도운 거예요. 예. 할머니를 구해내고 부축해서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할머니 측이 이 펑위를 고소했어요. 왜요? 그 당신이 나를 넘어뜨렸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펑위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 우리 속담 있잖아요. 뭐 물에 빠진 사람 그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죠. 한다. 딱 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민의 상식이겠죠. 게다가 법원이 그 펑위한테 할머니 치료비의 40%를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버린 거예요. 야, 그분 되게 억울했겠네요. 예, 그래서 이 판결 이후로 이 판결이 전국적으로 중국 전국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 사건이 그 이후로 중국에서는 이제 지나가던 사람 돕지 마라라는 그런 풍조가 생기게 된 원인이었어요. 아니 판결이 그게 끝났어요? 그럼? 예. 야, 그거 진짜 황당한 판결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이 풍조가 너무 퍼져가지고 이제 서로 막 나몰라라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도저히 보다 못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법이요? 그 남을 도우려다가 뜻하지 않게 남한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아이고 참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러면 이 펑이라는 사람이 그 할머니를 구하려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본의 아니게 부상을 입힌 건 실제로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해지진 않았는데요. 그 판결이 이렇게 났지만 중국의 네티즌들은 펑위가 도우려다가 그 억울하게 지금 그 약간 소위 덤태기를 썼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유일하게 특정 가능한 펑위만을 상대로 지금 할머니 측이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고 계신 게 그런 거예요. 1965님이 앞으로 약한 사람 도우지 맙시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2130님 그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 외면하고 가야 할 것 같네요. 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번 사건에서 그 결국은 이제 이런 그 중국의 펑위 사건이 좀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이런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이런 분의 의견이 사실은 또 우리가 틀렸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꾸로 어떤 봉변을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돕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에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인륜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의 반대면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착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건 또 죄인가? 그럼 제가 질문드린 게 바로 바로 그 점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 명백한 사건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택시가 승객 2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가 갑자기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앞차를 들이받고 섰는데 위험한 상황이었죠. 근데 뒤에 승객이 공항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트렁크에서 빨리 이제 골프백을 꺼내서 공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택시 타고? 그런데 그 119라든지 구조신 곧 안 해주고 가버린 거예요. 기사분은 완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거고. 쓰러졌다가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승객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좀 물을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혐의입니다. 그래요? 이 경우는 또 우리나라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에요. 소위 선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건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법리적으로 그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될 건 없죠. 법적으로는 없죠. 법적으로는? 야, 좀 그렇다 근데. 이게 나라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럼 다른 나라에 혹시 이런 법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있는 나라가 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죄로 취급하는 나라도 좀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미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이나 미국에 따른 거죠. 야, 이거 지금 오늘 진짜 어찌 보면 인생 사례하고도 직결되는 어떤 지금 사례를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 작가님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건 기소유예 결정은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기소유예 결정은 저는 이 법과 법리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엄격한 결정, 말하자면 처벌적으로 가는 결정과 아니면 우리 상식이나라든지 법 감정에 따라서 이 사람을 과연 처벌해야 되는가라는 그 감정 사이에 어떤 간극을 좀 절묘하게라도 잘 조합한 결정이 아닌가. 현실을 반영한 절충안이다. 시민들이 잘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데 좀 약간 극단적으로. 근데 물론 그 사망에 이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 기소유예도 뭐 그냥 무혐의 내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지 않습니까? 법은 우리의 정의 감정과 조금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까. 예, 결과에 대해서 그렇죠. 책임을 결과에 대해서 묻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사마리아법. 예. 이 재정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말하자면 그게 그 나라 그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따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건 진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예.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우리나라에 예. 원래 일제 강점기 때 이게 있었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예, 그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법이 있었어요. 잠깐만, 그건 일제가 만든 법입니까? 그렇죠. 일제 쟤네들이 남의 나라 침탈해갖고 그러면서 무슨 뭐 남을 도우라고 그것도 웃기네. 그래서 예, 약간 아무튼 예. 그 유럽 법제로 수입하면서 그대로 들여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1953년에 네. 우리나라 독자적인 형법을 만들면서 이게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약간은 그래도 개인주의보다는 예. 집단주의적인 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없다는 게 좀 의외이긴 한데 네. 어떤 그 연역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 53년이면 전후 아닙니까? 전부 다 굶어 죽고 어려운 사람 천지예요. 아, 그렇네. 거기서 누가 누구를 도와라 돕지 않으면 범죄다라 하기가 힘든 말 상황이었던 그대로 거죠. 각자 도생의 시대였으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MBC 비니로 서영민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응급구조 면책 규정이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예. 이게 아까 제일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제주도 그 할머니 사망 사건에서 유죄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민형사로 면책되는 유일한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데요? 이거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예.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한테 예. 그 선의로 응급 조치, 이를테면 심폐소생술 예, 같은 걸 예, 하다가 예. 이렇게 뭐 갈비뼈를 부러뜨린다든지 예, 이렇게 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오히려 예. 그런 경우에는 고의나 일부러 했거나 예. 중대한 과실, 너무나도 과실이 중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규정이 딱 하나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심폐소생술하다 보면 갈비뼈 부러지는 경우 종종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면책을 해줘야지. 예, 그게 법제화 이게 하나 딱 있고. 네. 그 나머지 경우에는 예외가. 딱 이런 한 경우 말고는 없다. 예. 야, 이건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사회적으로 좀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한 그런 거리가 아닌가 싶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다 도작가의 사건 수첩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진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날카롭게 묻고 객관적으로 묻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1층에서 보다가 10층에서 보니까 새롭네요. 네. 네. 전 10층에서 많이 방송해서 뭐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인데요. 그렇죠. 원래가 10층이었죠. 네. 네. 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은 경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주부터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죠.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가 됐어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이 고지서가 뭐 저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네, 뭐 저도 해당 사고. 네,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가 이 종부세 고지서 발부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신문 경제면을 도배하고 있고 또 인터넷 그 커뮤니티나 SNS에서 종종 이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네. 하지만 근데 문제는 신문 기사들을 읽다 보면 우리 언론에 대한 답답함을 넘어서 좀 안타까움이 느껴질 아니, 정도로 저는 기사들이 나와요. 딱 이미 예상된 거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맞아요. 그다음에 노인들은 어떡하나? 네.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 그래요. 한숨밖에 안 나온다. 세수는 3조 원 들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조선일보 지난주 기사가 대표적인데 네. 제목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 한 채뿐인 은퇴자들 종부세 한숨. 세수는 3조 늘어. 이렇게 시작하는 이 기사는 정말 안타까움을 듬뿍 담아서 60대 은퇴 공무원의 이야기를 풀어놓습는데요. 네. 참고로 이 기사는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대단히 많이 공유되고 있는 기사인데 예. 어떤 내용인지 오디오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60대 김모 씨는 26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머릿속이 아득해졌다고 말했다. 은퇴 공무원인 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전용 면적 161제곱미터에 2005년에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는 1주택자다. 작년에 151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322만 원으로 2배가 됐기 때문이다.
앞서 그는 7월과 9월에도 작년보다 약 50만 원이 오른 총 638만 원의 재산세를 냈다. 김 씨는 연금 생활하는 부부가 6개월 사이에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게 이제 기사 내용이라는 네, 기사 거죠? 내용이에요. 어떤 점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얼핏 듣거나 기사를 쓱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 네. 오히려 조선일보가 뽑아놓은 헤드라인을 보면 아이고 저 60대 부부 안 됐다. 아,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세금 너무 걷네. 아주 지금 60대 은퇴자들 허리를 뽑아먹으려고 그냥 등골 브레이커네. 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 기사의 할자더미 속에 몇 가지 암호들이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거의 암호? 예. 도작가의 사건 수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제대로 읽으려면 독자들이 직접 이 암호를 풀어서 읽어야 돼요. 암호를 풀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디오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 강남의 40억 원대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60대 김모 씨는 26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머릿속이 아득해졌다고 말했다. 은퇴 공무원인 그는 현재 시가 40억 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에서 가장 큰 평수인 전용 면적 161제곱미터 61평에 2005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1주택자다. 2017년에 비해서 집값이 14억 원 이상 올랐지만 작년에 151만 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322만 원으로 2배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그는 7월과 9월에도 작년보다 약 50만 원씩 오른 총 638만 원의 재산세를 냈다. 집값 상승으로 재산 가치가 14억 원 이상 늘어났지만 종부세로 171만 원을 더 내게 생긴 김 씨는 서울 강남의 60평 아파트에 살면서 연금 생활하는 부부가 6개월 사이에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40억짜리라고요? 어때 같은 기사라는 느낌이 오십니까? 다르죠. 예. 방금 들으신 숫자들이 어제 제가 국토부 사이트, 인터넷 부동산 중개 사이트 등에서 직접 확인해서 넣은 사이트고, 참고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2017년 기준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에서 평당 매매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모 씨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보니까 한 달 평균 관리비가 70에서 75만 원이 나오는 곳입니다. 관리비만? 네. 아니 근데 지금 기사에서 보면 강남구 대치동의 동부 센트레빌 전용 면적 160제곱미터? 네, 161제곱미터. 그러면 아니 기자도 그러니까 이게 시가가 어느 정도 가고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도 다 알고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한 것들, 그러니까 아까 암호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다 기사에 숨어 있거든요. 그냥 갈로로 처리되고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모 씨가 사는 아파트 이름 나왔죠? 대치동 아파트 이름 나왔고, 평수 나왔고, 그것도 전용 면적으로. 네, 전용 면적으로 상세하게 물론 갈로 처리해서 잘 안 보이게 해놨지만 아마 조선일보 기자는 기사 쓰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 정도 알려줬으면 기사에 나오는 아파트 시세 얼마인지, 또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 얘기해줬으니까 평형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건 독자들이 알아서 찾아보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해하겠지 뭐. 뭘 알아서 찾아봐요.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실 보고, 어떻게 아파트 이름만 넣고 그다음에 전용 면적 숫자만 넣고 안타까운 사연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그러게요. 결국은 이제 그 제공에 대한 기초 사실을 어디까지 제공하느냐 이 문제. 사실 다 제공하긴 했어요. 근데 그걸 푸는 거는 독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거 근데 기사를 그냥 읽는 거지 해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뒷시간에 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친절한 경제를 표방하잖아요. 근데 조선일보 좀 불친절한 경제 같아요. 그래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종부세와 관련된 기사를 보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됩니다. 종부세에 관련된 기사들 대부분 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외에도 다른 사례가 많아요. 어떤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지난 11월 22일에 매일경제가 쓴 마포 김과장도 낸대 종부세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제목이 마포 김과장도 낸대요? 이거 일단 우리 옆에 있는 일반 서민들이 내는 그런 기분을 주잖아요, 제목이. 기사를 보면 마포에 사는 40대 직장인에게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고 부자들만 내는 세금인 줄 알았던 종부세 고지세가 자신에게 날아온 것을 본 40대 직장인 김 과장은 한숨을 쉬며 막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사에는 정말 폭탄이 떨어지는 그래픽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마포 김 과장도 낸대. 그리고 폭탄 투하되는 장면. 이러니까 직관적으로 야, 이 기사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한눈에 확 들어요. 근데 여기에도 암호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암호가 있습니다. 어떤 암호? 이 암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기사에는 이분이 사는 아파트 이름만 나오거든요. 네. 전용 면적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아파트 이름 하나를 가지고 많은 걸 또 유추해야 됩니다. 예. 이 아파트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올해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에 네.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현재 시세로 19억 5천만 원에서 20억에 거래되고 있는 45평형대 로얄층에 사는 일부 거주자들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또 올해 부과된 종부세 세금 금액은 네. 22만 원입니다. 22만 원요? 네. 종부세 금액이? 예. 그리고 또 부동산 거래 자료를 뒤져보면요. 네. 이 아파트는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현재 9억에서 10억 올랐습니다. 아니 상승액만? 예, 상승액만. 차액만 10억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매경 기사의 암호 한 줄 암호를 가지고 풀어서 기사를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서울 마포에서 45평형대 로얄층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에게 22만 원의 종부세가 나왔는데 네. 집값 상승으로 작년에 비해서 재산이 10억 원 가량 늘었지만 22만 원의 종부세 때문에 한숨을 쉬며 막막해하고 있는 마포의 김 과장님이 있다. 저하고 바꾸면 안 될까? 다들 댓글이 그래요. 저랑 바꿔요. 저 22만 원 낼 테니까 저랑 집 바꿔요. 저는 공 하나 붙어도 좋아요. 저는 공 하나 붙어도. 네. 따라서 지금 종부세 기사 같은 경우 현재 집값과 상승폭을 놓고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종부세 기사에 현재 집값 상승폭 넣어서 읽고 쓰자, 운동하자. 읽고 쓰기 운동하자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인터넷에 지금 돌고 있는 짤 중에 이런 짤이 있습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말한 건데요. 청년들은 방 한 칸에 살면서 매달 50만 원씩 1년에 600만 원을 월세로 내고 산다. 예, 그렇죠. 30억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가 그것보다 적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것 아니냐. 4705님이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 세금 내고 싶네요. 개콘 개그 소재로 딱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조선일보는 안타까운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물론 뭐 내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뭐 기꺼이 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상승분 대비 지출 최소한 이 정도는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글들이 인터넷이나 SNS에 많이 올라오니까 미국에 거주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글을 올려주시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3에서 5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 정도 재산세가 나온대요. 그래요? 보유세만 1,000만 원 나온대요. 그러게요.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우리는 굉장히 약해요. 네, 근데 뭐 어마어마한 걸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 일단을 지금 이종훈 작가께서 한번 쫙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바꾸고 최대 20만 원 지원금 받으세요. 대성의 스마일 콘덴싱 가스비 잡고 환경 잡고 가스비 잡고 환경 잡고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역시 기술 하나는 대성이지. 친환경 보일러는 대성의 스마일 콘덴싱. 기간은 홈페이지 참조.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센트레빌에 사는 사람들은 압니다. 다름을 아는 것과 살아보는 건 분명 다르다는 걸. 남다름의 가치를 아는 당신을 위해 정우성이 소개합니다. 디프런트 프리미엄 동부 센트레빌. 장성규입니다. 와우, SUV 좋은 차 타시네. 근데 타이어는 어디 건지 알고 계세요? 몰라요? SUV 전용 타이어는 넥센 로디안 GTX. 어떤 SUV에서도 잘 나가고 오래 가니까 넥센 로디안 GTX. 나도 오래 가고 싶당. 물관리 일원화의 성공은 국민물안정과 국민물복지의 초석입니다. 홍수와 가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과 건강한 자연을 만들어 국민 누구나 맑은 물을 풍요롭게 나누며 물로 인해 행복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물순환 서비스 파트너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미래를 위한 하루 30분의 투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이어집니다. 네, 앞서 2부에서 꽉 막힌 국회 상황 전해드렸죠. 여야 원내 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상황 짚어봤는데요. 이때 제가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애청자들께서 문자 주셨는데 이 문자를 관통하고 있는 공통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민소환제 도입돼야 된다. 이런 내용의 문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이제서야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